우리 섭식장애 환자분들이 이제 섭식장애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겪다 보니까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심장 문제를 같이 다뤘고 또 이번에는 이제 또 성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식이장애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 진짜 오래전 기억인데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 그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절식이나 폭식이 주된 증상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먹는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식이장애의 핵심 병리는 외모, 체형, 체중 또 그거를 조절하는 거에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제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걸로 통제감을 얻고 이런 거거든. 통제감을. 그러면 사실 거식증, 폭식증은 체중이랑 몸매에만 관련된 거 아니야? 그 외모에도 관련이 된 건가? 그치. 절식이나 폭식 같은 증상은 체형이나 이제 체중을 조절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지만 체형이나 체중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외모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상담 중에 성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성형에 대해서 좀 내가 달라진 걸 많이 느끼는 게 내가 처음 전문이 됐을 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성형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들이 말려달라고 하고 정신과 상담을 몇 회기 이상 받아야 시켜준다고 하고 중독될까 봐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거든. 그렇지. 성형 연령대도 예전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최근 한 10년 이상쯤부터는 좀 어린 친구들도 졸업사진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성형 수술을 겪은 세대이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픈마인드된 그런 상태로 자녀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연령대가 전보다 많이 어려졌겠다. 그치. 어려진 것도 있는데 이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심지어는 좀 젊은 외모를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연령대가 넓어지면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도 되게 다양해졌을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즘은 자기의 모습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인상이 좀 좋지 않거나 좀 졸려 보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취직할 때 좀 면접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얻을까 봐서 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성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전보다 목적 자체가 되게 다양해진 거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좀 성형했다 하면은 약간 전형적인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었거든. 눈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거, 이게 좀 보였다고 한다면 왜 강남 미인도라는 말도 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어떤 천편일률적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렇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연예인 사진 가져와서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이제 본인의 얼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성형한 티는 안 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AI도 발달하다 보니까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어. 예전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좀 맞춤형으로 약간 커스텀 하는 거네. 그렇지. 예전에는 뭐 쌍꺼풀을 만들어주세요 이랬다 그러면 무쌍꺼풀로도 좀 큰 눈을 만들어 달라든지 좀 개성 있는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지.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나를 표현하고 이러는 게 좀 자유로워진 면도 있는데 뭔가 보정된 나, 더 완벽한 나에 도달해야 된다는 압박도 더 강해진 것 같아. 어쩌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는 압력도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요즘에는 워낙 사진 찍는 것들 좋아하고 SNS에 올리는 것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외모에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이상적인 외모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이미 성형을 뭐 하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연령대가 많이 어려졌지. 많이 어려졌지.
요즘은 정말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쌍꺼풀을 하러 오기도 하고 졸업사진 찍기 전에 좀 모습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꼭 학생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좀 먼저 권유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고등학교가 한창 이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제 외모를 바꾼다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의학적으로도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성장하는 중에 있잖아. 얼굴의 성장은 언제 끝난다고 봐야 될까?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면 안면골이 일반적으로 성장이 끝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정도 되면 끝나긴 하는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안면골 관련된 성형은 가능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뭐 성인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긴 하고 그 이외에 뭐 쌍꺼풀 같이 연부 조직에 관련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주 어린 아이들 뭐 3, 4살 아이들도 안검 하수가 심하다든지 눈썹이 뭐 속으로 찔린다든지 이랬을 때 어릴 때도 수술하기도 하거든. 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적응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은 사실상 한 중학생 정도 되어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눈을 좀 유독 다 일찍 하고 오는 거구나. 근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진짜 약간 이제 눈은 거의 뭐 수술이 아니라 거의 화장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눈은 회복도 빠르고 또 인상도 예쁘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 수술이라고 봐. 그러면은 좀 뭔가 부위별로 이때는 지나야 안전하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 눈은 사실상 연부 조직이어서 중학교 때 정도 이후로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코나 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면골의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끝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성장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개인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평균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나는 좀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을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뼈를 건드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왜 아이돌들도 워낙에 이제 연령이 낮고 이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데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이 이제 좀 나도 빨리 외모가 완성형이 됐으면 좋겠다 조바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이제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성형에 몰두하고 부모님을 막 조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우려되는 거가 뭐야?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의 상담이 성인의 상담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훨씬 어렵거든. 왜냐면 성인들은 본인의 얼굴 외모에 대해서 좀 객관화가 되어 있고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중고생이나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형을 하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환상을 좀 가지고 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을 때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계속 갈등을 하거나 오히려 뭐 반복적인 성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지 않은 코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의 상담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하고 훨씬 더 신중하게 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되지. 청소년기에는 사실 어떤 생각에 막 사로잡히면 그 다른 거를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뭔가 원했던 거가 어른이 돼서 원하는 거랑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 지금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사실 문신 같은 것도 유행 타서 이렇게 많은 부위에 문신을 했다가도 취향이 바뀌면 지우기도 하고 그렇잖아. 사실 문신 흉터도 완벽하게 지우기 어렵지만 성형을 해서 바뀐 모습을 또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가치관이 형성된 이후에 본인의 외모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이에 성형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봐야지. 결국에는 뭐 뼈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를 바라보는 어떤 나의 마음, 인식 이런 것도 이제 성장한 다음에 하는 게 좀 안전하긴 하겠다. 우리 환자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 흡입이나 뭐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거를 이미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지방을 줄이는 거야? 지방을 줄인다는 목표는 똑같은데 지방 분해 주사는 약물을 주입해서 지방 세포 자체를 파괴시켜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지방 흡입 수술은 캐뉼라로 직접 지방 세포 조직을 빼내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완전히 컨셉이 다르고 지방 분해 주사는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간편하게 주사 시술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넓은 부위에 적용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뭐 체형을 변화시킨다던가 이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고 국소적인 부분에 약간의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고 지방 흡입은 전체적인 체형을 보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야. 그럼 환자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실질적인 효과, 그러니까 몸의 어떤 변화는 어때? 사실상 지방 분해 주사는 약물의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몇 cc를 넣었을 때 정확히 얼만큼의 지방이 반응해서 빠진다 이런 게 확실하게 예측이 되지 않고 사람마다 결과가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예측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지방 흡입은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효과는 드라마틱하고 그런데 이제 흡입 양에 비해서 체중이 주는 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몇 킬로그램 수를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몸매를 좀 보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야 돼. 몸무게를 줄이는 거가 아닌 거구나. 쉽게 그렇지. 얘기하면 목표가 모양 자체를 바꾸는 거. 근데 이제 뼈를 막 깎는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지방 흡입도 결국은 조직을 어느 정도 손상시키는 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지방을 빼는 자리에 붓기랑 회복 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복에 중요한 뭐 금연이라든지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 압박복도 착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 영양 상태, 이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 수술을 하고 나서 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병의 핵심이거든. 그러니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도 뭐 폭식이 있다거나 이래서 이제 몸이 막 많이 붓거나 체중에 업다운이 계속 있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셔. 그렇지. 지방 흡입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 세포 수가 실제로 줄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후에 체중을 많이 증가시켰을 때 수술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덜 찌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부위가 더 많이 찌는 이런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로 뭔가 효과가 좋았을 때 폭식으로 인해서 다시 살이 찐 것을 반복적으로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성이 생기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도 선생님 이제 지방 흡입이나 이런 걸 해서 몸매 자체가 일단 조금 나아지면 그걸 유지하려는 생각으로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 어떻게 생각해? 물론 동기부여가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술로 이게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또 반복적으로 폭식을 하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환자는 지방 흡입 수술에 좀 절대 금기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 일단 수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기는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지 뭐 심각한 심폐질환이나 아니면 혈액응고 장애라든지 임신 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거 이외에도 마취가 가능한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얘기한 그런 영양 상태 아니면 전해질 불균형 문제 그리고 흡연을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살 처짐이 심한데 흡입만 원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고도 비만인데 몸무게를 줄일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사실 수술 후 회복도 상당히 어렵고 혈전증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에서라도 좀 체중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흡입 수술을 하는 게 낫지. 결국은 내 몸이 이런 마취,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생리적인 상태인지 그리고 이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 폭식하고 구토를 오래 한 분들이 이제 얼굴형이 변했다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턱 모양이 변하거나 뭐 좀 넙대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토로 인한 침샘 비대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것도 성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그런 환자분들은 본인이 뭐 턱뼈가 자랐다고 생각하거나 살이 쪘다고 생각해서 성형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 이게 토 많이 하면 이제 위산 때문에 자극이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침샘 자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근육처럼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해? 뭐 수술로 떼내는 건가?
일단은 우리도 사실 식이장애가 동반되어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1순위로 권하긴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되어서 뭐 성형적인 치료를 원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보톡스 정도 해서 침샘을 좀 쪼그라뜨리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지. 주름 없을 때 쓰는 보톡스를 침샘에도 쓰는 거야? 같은 원리인데 근육의 활동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침샘의 활동량을 줄여서 침샘을 작게 위축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기능을 줄여버리면 그 침샘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일시적으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침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 밑에 있는 이하선,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악하선,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설하선,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구강 점막 전체에 걸쳐서 마이너한 침샘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해주어서 시간이 지나면 불편감은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한 번 맞으면 그 효과가 계속 가는 거야? 보톡스 자체는 약물이기 때문에 효과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거나 자극을 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극이 덜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유지된다고 봐야지. 당장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줄어드니까 또 안도감에 계속 또 이제 구토를 하고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보톡스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맞으면 내성이 일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이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보톡스로 일시적으로 되돌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치료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구토 자체가 멎어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환자분들 중에서 아직 구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체형과 상관없는 성형을 계획할 때 눈이나 코 같은 데 구토가 좀 수술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 이거는 어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토랑 얼굴 성형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체형 수술이 아니니까 나도 질문을 받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가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토하는 게 수술 회복의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구토를 하면 기본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니까 안면부에 압력이 쏠리면서 점상 출혈이나 멍 같은 게 심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봉합 부위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토는 좋진 않은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코 수술 같은 거는 압력에도 되게 예민하니까 그 구토할 때 이제 피가 쏠리는 거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또 토하면서 올라오는 토사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코 안쪽에 절개가 있는 코 수술, 그리고 입안에 절개가 있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토사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수술 후 초기에는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렇게 이제 수술 부위가 이제 잘 봉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또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이외에 또 좀 구토가 있거나 영양적인 불균형이 있을 때 다른 부분도 좀 문제되는 게 있을까? 구토를 많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도 생기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복이 다 지연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이제 아문다는 거는 결국에 그게 이제 힐링, 그러니까 치유가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염증의 어떤 소인이 있었을 때 그게 중요한 감염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면역력이 작용하는 건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면 단순한 염증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후 회복이 좋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적인 어떤 생리적인 건강이 이제 뒷받침돼야만 성형 이런 수술도 잘 아물고 예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 우리 환자분들 유병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구토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정 기간이라도 좀 참으려고 노력들을 하시거든. 최소한 얼마 동안은 절대적으로 좀 참아야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될까? 실밥을 뽑는 것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기이고, 그 이후에도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고, 전체적인 회복의 그런 기간으로 봐서는 한 달 정도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한 달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엄청 큰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증상이 안정된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게 안전하긴 하겠다. 수술을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셨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면 그건 정말 불행이거든.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과 잘 소통을 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에 식이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나 다른 어떤 정신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거를 SNS로 공유하거나 드러내고 이러기도 하고, 이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한창 우울하고 이럴 때는 내일이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 또 흉터에 대한 생각을 그때는 못 하는데, 이제 회복이 돼서 좋아지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해 흉터를 되게 지우고 싶어 하셔. 그래서 이제 흉터 제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이런 자해 흉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해? 피부과에서는 대체로 레이저 치료가 있겠고, 성형외과에서는 레이저 치료도 있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각각은 원리가 어떻게 되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지워질까? 레이저는 다시 약간의 손상을 유발해서 처음에 원래 상처보다 조금 더 흐리게 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고, 수술은 상처가 좀 두껍거나 넓거나 클 때 아예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좀 봉합을 해서 예전보다 좀 덜한 상처로 낫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처음보다는 좀 줄어드는, 나아지는 거지. 그렇지, 사라지게 하는 거거나 뭐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처음보다 좀 눈에 덜 띄게 조금 덜한 상처로 치료한다고 봐야 돼. 병을 앓은 기간이 이제 오래인 친구들은 상처가 이렇게 다발성인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팔 전체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지우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릴까? 꼭 개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흉터 치료를 시작하면 한 번에 나아지진 않기 때문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5번에서 10번 정도 한 달 간격으로 반복 치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수술도 수술 후에는 즉각적으로는 흉터가 일단은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 후 관리 이렇게 돼서 뭐 효과를 얻을 때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돼. 환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치고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과정이겠다. 근데 전에 언뜻 듣기로는 이제 흉터가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게 부위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텐션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위, 팽팽한 부위, 그런 부위는 흉터가 좀 잘 발생하고, 뭐 켈로이드 호발 부위라고 해서 턱이나 어깨, 뭐 몸통 이런 부위, 그리고 팔다리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지. 이제 요즘에는 자해하는 환자분들이 늘면서 상처를 내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뭐 깊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한 양상을 보게 되거든. 그거에 따라서도 치료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의 상처가 가장 흉터를 제거하기가 힘들어? 결국은 뭐 단순 스크래치나 그런 것들은 사실 조직이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봐야 되고, 조직이 아예 뜯겨 나간다거나 결손이 생기면 그게 완전히 원래대로 복원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돼. 조직이 아예 없어지면 붙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지. 뭐 피어싱도 그냥 뭐 바늘구멍 하나 뚫는 거랑 아예 펀치해서 조직을 결손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조직 결손이 있을 때는 차후에 흉터를 없애려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양쪽을 이제 오므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텐션이 많이 작용하고, 그런 부분은 흉터가 좀 안 좋게 남게 되겠지. 흉터를 이제 물리적으로 뭐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내게 되는 그 마음을 이제 먼저 좀 잘 치료해서 그런 일이 좀 덜 생기면 더 좋긴 하겠다. 일단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미 만들어진 상처는 뭐 요즘에는 뭐 성형 기술이 좋아서 없앨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사실상 아직까지는 흉터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돼. 덜 눈에 띄게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를 찾을 때 이제 성형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삶이 나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는 거를 원하고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환자분들이 더 행복해진 걸 보면은 되게 좀 마음도 뿌듯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가장 좀 보면서 흐뭇했던 사례들이 있어? 결국은
본인이 늘 신경 쓰였던 부분들을 개선을 했을 때 만족도가 특별히 높은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담할 때는 굉장히 수수하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캐주얼하게 오신 분들이 성형 후에는 화사하게 꾸미고 오시고 화장도 하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성형외과 의사지만 환자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땐 굉장히 뿌듯해. 정말 이렇게 사람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이제 성형 수술 자체가 똑같이 잘 되어도 환자분 따라서 만족도나 그런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항상 같진 않을 것 같아. 성형 수술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평소에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해결해서 해피해지는 이런 심플한 트랙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외적인 요인들을 성형으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 예를 들어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가 예뻐졌을 때 돌아온다든지, 바람핀 남편이 내가 외모를 향상시켰을 때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그 외의 목적이 있을 때는 성형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의 목표가 자기 만족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섭식장애 환자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목적이 그냥 체중을 조금 줄여서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게 목적인 경우에는 그냥 건강한 다이어트로 끝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되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체중을 조절함으로써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멈춰지지 않고 극저체중까지 가도 만족이 안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은 성형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지느냐 아니냐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 정말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본인의 삶 자체를 외모로 해결한다, 이런 기대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내가 또 굉장히 보람 있었던 환자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취미생활 할 때 운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벨리 댄스 하시는 환자분인데, 가슴에 볼륨이 너무 없으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댄스를 하는데도 뭔가 신경 쓰이고 덜 즐겁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연세가 60대신데도 불구하고 가슴 수술을 했어, 적당하게.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도 맵시가 굉장히 좋고 춤을 춰도 흥이 나고 이러시니까 활력도가 훨씬 올라가시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보람 있었고, 그거 이외에 내가 이 수술을 하면 행복해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힘든 일이 성형으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좋진 않은 것 같다. 결국에는 내 삶의 문제들을 외모 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모의 변화에서는 정말 그냥 외모 변화만이 목적이 될 때 가장 좀 만족스러울 수 있겠다. 사실 성형수술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달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정신적인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인 것 같아. 외모가 바뀌어도 똑같은 결과가 있어도 그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사실상 수술이 잘 되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